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도주한 창고 관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범인은 잡혔습니다만 범행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살해한 고모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고모는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이 안락사 시켰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바로 리포트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송파구의 한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보관돼 있었다가 모두 사라졌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적을 해보니까 창고 관리 직원이 훔쳐서 도주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과정이 굉장히 워낙에 좀 치밀했기 때문에 3주 만에 잡혔다면서요? 네, 이 범죄 영화 속에서 등장할 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무인 창고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68억 원이 도난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신고에 따라서 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 범인이 실제로 절도를 저지른 건 신고일로부터 훨씬 전인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일하면서 한 여행용 가방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관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 그 창고 안에 들어간 다음 이 자신이 가져간 다른 여행용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을 옮겨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A4 용지 종이 뭉치를 대신 담기도 했고요. 네. 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해라. 나도 당신에 대해서 모른 척 하겠다라는 알 수 없는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져간 새로운 여행용 가방 6개에다 현금을 다 옮겨 담은 후에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다른 창고에다 이거를 옮겨둔 뒤에요. 며칠 뒤에 결국 이 창고 바깥으로 이 여행용 가방을 모두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며칠에 걸친 절도 행각이 뒤늦게서야 이제 발견된 건요. 예. 이 남성이 이 범인이 이 해당 창고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범행 전후에 이 창고의 CCTV의 전원을 모두 껐고요. 또 CCTV 하드디스크를 파손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실제로 범행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네네. 없다고 합니다. 없군요. 정말 뭐 간 큰 범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범인을 붙잡고 나서 다음 날 곧바로 돈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40억 원 가량을 압수하기도 했다는데 훔친 돈 중에 9,200만 원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일단 이 남성의 죄목은 일단 야간 방실 침입 절도죄와 그 재물손괴 그리고 영업방해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인데요. 절도. 뭐 말 그대로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에 들어가서 이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그 재물손괴와 영업방해는 아까 CCTV 같은 거 파괴했다고 했잖아요. 파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절도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훔친 금액 자체가 이 범죄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돈을 가지고 뭐 채무를 변제를 했든 아니면 실제로 사용을 했든 저축을 했든 모두 처음에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00만 원을 뭐 채무 갚는 데 썼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훔친 돈 금액 자체 모두 범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 9,200만 원을 받은 사람 이게 만약에 훔친 돈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역시 작물취득죄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알았다면? 네. 몰랐다면 상관이 없고요? 몰랐다면 작물취득죄에 고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 9,200만 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견물생심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현금을 빼돌리는데 엄마까지, 모친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이걸 참 이 많은 돈을 잠실에서 수원자택으로 옮겼고 다시 자택에서 모친이 일하고 있는 창고로 여러 차례 돈을 좀 이동시킨 건데 이 모친도 뭐 어떤 책임을 펼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여행용 가방 6개 분량이라든가 뭐 사실 보관이나 옮기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모친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예. 이 범인의 모친은 이 지인이 관리하던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창고에 화장실에 이 돈을 숨겼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모친 역시 작물 보관죄, 작물 이 운반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군요. 범인이 잡힌 후에 더욱더 사건의 의문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범인은 내가 한 40억가량 훔쳤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피해자는 아니다. 원래 보관함에 있던 돈이 68억 원이다. 이게 다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28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경찰은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서 압수한 금액이 39억 2,500만 원이고요. 네. 아까 지인에게 9,200만 원을 변제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합치면 40억 1,70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신고당한 금액 같은 경우 68억 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28억 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이 남성이 40억만 지금 훔쳤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말로 40억만 훔쳤던 건지 아니면 28억 원을 다른 곳에 은닉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왜 이 돈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참 궁금해지긴 하지만 이 피해자의 지인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제 피해자에게 돈이 사라졌다고 알린 피해자의 지인도 현재 절도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인데 이 인물은 왜 입건된 것이며 사실 없어진 돈이 또 연관이 돼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요. 일단 피해자가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건 이 지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지난달 26일 지인에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여행용 가방을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인은 자신은 여행용 가방을 갖고 나와서 그 안에 A4 용지가 들어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경찰은 이 지인도 아직도 이제 수사선상에 올린 이유가요. 이 경찰은 이 지인이 이 수차례 이 창고에 드나든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네. 또 사실 지금 진술도 계속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인에 대해서도 절도 혐의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울 한복판의 창고에 이렇게 현금을 거액으로 보관한 인물입니다. 맞아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직업이 자영업자라고 진술한 거 외에는 정확한 신원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도심 창고에 68억 원이나 되는 현금 다발을 왜 보관을 한 건지 은행도 여기에 아니고. 대한 수사도 네. 진행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금 1,000만 원 보관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무려 68억 원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상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한테 이 출처가의 경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피해자는 자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영업자고 지난해 가을부터 여기 현금을 보관해왔다. 여기까지만 지금 진술을 했고 이 거액의 현금을 왜 보관했고 어디서 나온 돈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묵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너무 거액의 돈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의 은닉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서 경찰은 이 부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면밀하게 이후 상황 자세히 보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참 이 안타까웠던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저도 이 뉴스를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진 겁니다. 살해한 고모가 중형을 선고받은 건데 이게 뭐 우발적인 거라기보다 충격적인 것은 범행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했다면서요? 네, 일단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짚어주시죠. 네,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40대 여성은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24층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창밖으로 던져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범죄를 보냐면요. 이 여성은 처음부터 이 11개월 된 조카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가방에 흉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흉기로 살해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이 제지를 당할까 봐 범행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이를 바깥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바꿨는데요. 조카를 안고 있는 이제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의 그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도 이제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를 건네받은 뒤에 방문을 잠고 그다음에 아이를 이 집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범행 후에 모친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내가 안락사시키려 했는데 왜 살리느냐 이런 뭐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또 했더라고요. 평소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성향, 우울증 등으로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일단 궁금하네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자기가 아이를 안락사 시킨 거다. 아이는 병원에 가면 더 아프게 아이를 죽일 거다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사실 이 조카가 태어난 뒤로부터 이 조카가 가족이나 병원이 조카를 괴롭혀서 아프게 죽일 거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어서 차라리 자신이 아프지 않게 죽이겠다라는 이렇게 망상에 빠졌다라는 건데요. 이 여성은 사실상 우울증을 오랫동안 알아왔고요. 범행 당시에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퇴원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약물을 먹고 있지 않았던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고모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좀 면밀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진주에서 조현병을 앓다가 이 방화를 저지른 안인득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고위험 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다만 이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 입원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처럼 의료인이 판단을 했을 때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 퇴원이 그러니까 입원이 불필요하다라고 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사실은 이제 환자 인권 문제와도 좀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서 사실상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모두가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더 더 충격적이고 분노를 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재판부가 이제 조카 살해한 고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 측이 심신미약 같은 거 주장할 만도 한데 오히려 피의자 측은 주장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양형 판단 시에 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지 상태 같은 경우는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는 자신의 의사나 행동을 변별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법적인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장기간 받은 이 전력이 있고 또 실제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임상 심리 평가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책임자로 지목된 큐텐의 구영배 대표 또 티몬 위메프 경영진들이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모두 구속을 피했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 혐의점이 소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법원은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이들의 혐의 같은 경우는 Q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 사태에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계속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또 그 돈을 판매자에게 정산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Q익스프레스 측에 이용을 한 넘겨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이 부분에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 선결을 고려를 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돈을 소비자에게 받자마자 이제 판매자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돈을 모았다가 이제 정산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정산이 조금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사기의 고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이런 정황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이나 아니면 도주 우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원들도 그렇고 구 대표 같은 인물들을 구속한 뒤에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고 보강 수사를 해서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어떤 점에 좀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들은 입을 모아서 똑같이 하는 말이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 사건이 터지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의는 있거든요. 아니었다.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 또 법원도 지금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네.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제 앞으로 단순히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회사의 자금 흐름이라든지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판매자들한테 이 정산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의도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고의성 자체 입증이 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의성이라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 이런 부분도 사실 영장 청구서에 첨부한 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들이 이제 고의적으로 도의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로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보강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인멸, 또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뭐 앞으로의 수사라든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피해액만 지금 1조 5천억대이고 또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거를 대표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사실은 세 명에 대한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사실 좀 납득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이 지금 모두 불구속 상태면 말을 맞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제기하는 것처럼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이런 부분을 재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뭐 증거인멸의 정황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양형에 다 감안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